네, 안녕하세요. 비욘디와 대한내과학회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오늘 류마티스 내과 시간은 관절 환자의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양류마정내과 정경희 원장이고요. 오늘 저랑 같이 강의를 이끌어 주실 분은 대한류마티스학회 류마티스학 교과서 류마티즘의 골다공증 책임저자이신 류마박원내과 박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원초보 류마박원내과 박원입니다. 네, 골다공증에 대한 강의는 사실 이제 비욘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골다공증이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뒤이어서 류마티즘 환자분들의 좀 특화된 내용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이름 그대로 사실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강도가 약화되면서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입니다. 사실 이제 뼈의 강도는 골의 양과 질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골절의 위험도 때문입니다. 골량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는 골밀도로 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뼈의 질, 골질이라는 것은 뼈의 어떤 미세 구조, 그리고 골 교체율, 무기질화, 미세 손상의 축적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서 골밀도가 개선이 되고 골질이 강화가 됨으로써 골절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골다공증의 치료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역학을 말씀드리면요.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유병률이 사실 얼마나 높으냐. 골다공증이 이제 증상이 없는 질환이다 보니 아주 이제 연세가 많으셔야지만 골다공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만 50세 이상의 가장 최근 골대사 학회에 보고가 된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골 감소증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에서 47.9%, 그러니까 거의 2명 중 1명이죠. 그리고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22.4%, 5명 중 1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유병률인데요. 연령에 따른 골다공증, 골감소의 유병률을 보시면 여자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거의 99%가 골감소 내지는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시고 남자 환자분들도 비교적 골다공증에서 조금 위험도가 적다고는 생각하실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0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의 유병률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70세 이상의 남성 환자의 5분의 1이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골절의 발생 건수는 지금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의 치료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새로운 약들이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절의 발생 건수가 느는 것은 아직도 충분한 치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어떤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주사제의 사용 비율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주사제가 경구약을 앞지르는 이제 이런 처방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치료의 지속률,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시다 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치료를 이어나가시는 비율은 그래도 꽤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의 이제 임상 양상을 간략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골다공증의 그 증상은 사실 침묵의 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골다공증에 의한 증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중이 아니고 키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굽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나 엉덩이 척추 압박 골절이 있다고 진단 받으신 분들은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견을 해야 하는 그런 질환에 속하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엉덩이 관절이 부러지는 경우에 골반이든 히프 관절이든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일반 인구보다 몇 배의 사망률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나쁜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골절을 당하고 나면 사실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상실감, 소실감,
불안 그리고 본 스스로 우울해질 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사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줄기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침묵 기간에도 우리가 진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질문을 하나 네. 김미님이 올려주셔가지고요. 지금 사실 연말이고 토요일 저녁 밤 9시라서 라이브 많이 들어오실까 하긴 했는데 또 윤희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할머님께서 그 옆집 할머님께서 70대신데 정정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넘어지셔서 지금 한 달 넘게 입원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뼈가 잘 안 붙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 골대사가 불리하죠. 천천히 되기도 하지만 그 조골세포의 활동이 그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래서 잘 부러지신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부러지고요. 이렇게 잘 안 붙는 분들은 그 뼈를 붙게 하는 그런 약들을 그 수술하시는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말 많이 그 지연될 때는 한번 담당 지금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그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의 진단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골다공증 진단하면 대부분 검사, 이제 골밀도 측정을 다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 골다공증을 뭐 진단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 이제 공히 대부분 뭐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찍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요렇게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골다공증의 진단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명쾌하게 이제 골다공증을 판정할 것 같지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골절이나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적 요인이 뭐 많게는 거의 뭐 한 50에서 70%까지도 차지한다라는 연구들이 있을 정도로 가족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 사실 그 보험이 되는 기준 중에 하나도 골절에 가족력이 있냐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만큼 가족력이 중요하고 환자 본인의 골절 병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성별과 나이가 중요하겠습니다. 조절이 가능한 인자들로는 이제 흡연이라든지 체중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그리고 칼슘 섭취나 비타민 D의 섭취 그리고 과도한 음주 불충분한 활동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2차성 골다공증인데 간혹 이제 매우 젊은 남성 내지는 여성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으로 왔을 때 저희가 반드시 2차성 골다공증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이제 뒤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결합 조직 질환, 류마티스 질환 중에 대표적인 이제 강직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 루푸스 등이 있겠고 그 외에 사실 내분비계의 질환, 당뇨라든지 갑상선 항진증, 부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쿠싱 증후군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도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임신 시도 당연히 임신도 골다공증의 하나의 그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상태 그리고 드시는 약들 몇 가지 기타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저질환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이게 요약된 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과거에 어떤 약을 먹었고 이것을 사실 알려주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밀도 검사 외에도 저희가 엑스레이를 같이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간혹 이제 골다공증을 검사를 설명을 드릴 때 엑스레이를 같이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골밀도 검사를 하는데 왜 엑스레이까지 같이 찍냐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 척추 특히 이제
요추의 골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추 엑스레이를 찍어서 압박골절이 있는지, 퇴행성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대동맥에 석회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골밀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피검사에서 몇 가지, 아까 2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그것을 배제할 만한 요인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골 대사에 영향을 주는 피검사들도 몇 가지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에 특히 이제 저희 류마티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의 수치는 괜찮아도 이런 골절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프렉스라고 하는 이런 예측 프로그램 상에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프렉스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골밀도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제가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도 보면요, 똑 바르지 않고 이렇게 좀 굽어 있듯이 이 그 골밀도 사진을 찍어 놓으면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오신 게 있어서 그 척추가 아주 반듯하게 생기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또 그걸 잘 해석하고 있는지 보정은 잘 됐는지를 꼭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척추, 그러니까 L 적혀 있는 게 이게 그 요추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추 1번에서 4번까지 평균 치료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박골절이나 퇴행성 변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조금 그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판독을 하는데 전체 원칙을 보면 순서대로 1번부터 4번 요추까지가 가지런하게 잘 그 배열을 하고 있느냐, 특히나 잘못된 데는 없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정 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 골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일반 사진에서 제외하고 이 골밀도를 판독하시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하얀 눈이 내려님께서 저는 만 36세 여성입니다. 폐경전 환자분이시고요. 수치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네. 네. T스코어를 이제 많이들 접하시게 되실 건데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36이시고요. 폐경이 안 됐다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방 본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T를 보는 G 스코어라는 걸 봅니다. 그 우리가 본 수치는 T를 주로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G를 보는 거고, G가 마이너스 1.1이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가 마이너스 한 2.5 가까이 된다 하면 걱정이 되지만 36세 폐경 안 된 여성분에서는 T는 안 보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T스코어, 아마 T스코어를 올려주신 것 같고, 네. T스코어가 마이너스 1.1, 골 감소라고 들으셨는데 칼슘제 처방을 선택이라고 하셔서 안 받아오셨다고 하시네요. 과다 복용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고요. 담당 선생님께서 처방이 싫으면 운동과 음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재검사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그 사실 이제 재검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이라든지 개인력이 조금 사실 가만히 좀 돼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 그 T스코어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고, 폐경 후 여성이신지 가족력이랑 환자분의 개인력들을 감안해서 1년, 뭐 그리고 아니라면 2년, 뭐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매우 건강한 환자라고 평가를 하셨다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2년으로 주셨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칼슘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 석회가 된다, 이래서 칼슘에 대한 굉장히 또 하나의 공포가 생겼는데요. 칼슘제를 보통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그 골다공증에서 권장을 한 1000mg, 700에서 1000mg이라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 한식을 3끼 이렇게 먹는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00, 500 정도는 칼슘이 음식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칼슘을 처방을 하긴 하지만
환자분이 특히 이제 위장장애가 심해서 잘 못 드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칼슘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 우유 한 컵이라든지 치즈 한두 장 그리고 이렇게 좀 플레인 요거트 이런 걸로 해서 한 300~400 정도를 채우시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반찬을 드실 때 멸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서 더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재검사 기간은 사실은 이제 뭐 너무 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1년 내지 2년, 마이너스 1.1이면 사실 저도 2년 뒤에 보자고 하는 네.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칼슘제가 요즘 이제 너무 이렇게 과하게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사실 없는 게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은 사실 서양인들 이런 유제품 섭취가 데일리 먹는 음식에서도 한국 사람의 사실 배 이상의 칼슘이 이미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칼슘 약 자체도 미국 칼슘은 굉장히 용량이 셉니다. 그런 군에서 연구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서의 이 칼슘제가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를 보통 이제 복합되어 있는 약을 드리는데 뭐 티카맥스티 이런 건 사실 칼슘이 100mg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서 몇 가지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조금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되 유제품을 내가 잘 안 먹는다 그러시면 드시는 약 중에 칼슘제의 칼슘의 함량이 좀 낮은 것 뭐 이런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친구가 유방암, 자궁암 치료 후 당뇨, 간경화, 편두통, 골다공증이 왔다고 하시네요. 네. 프롤리아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주사 치료 중이시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잇몸에 뼈 이식을 받으셨는데 필라테스 운동이 괜찮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필라테스 운동은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이고 지금 이 예를 들어 주신 친구분의 경우에 필라테스를 뭐 제한할 이유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네네. 예, 좋은 운동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예. 네. 그리고 홍서희님께서 곰탕을 많이 먹게 되면 골다공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고 뼈에 안 좋다라고 보셨다. 저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곰탕 엄마 많이 해주셨는데 네. 곰탕이 사실 뭐 뼈에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죠. 사실 막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칼슘이 막 녹아서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곰탕을 이제 많이 우려낼수록 사실 인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칼슘을 오히려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아마 그쵸?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곰탕은 사실 뭐 그냥 맛있어서 드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고 곰탕을 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음식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님까지 보고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에 심장 스텐트, 인공심장 박동기, 뇌색전술 등의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으신 이제 모친 어머님께서 84세시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3개월마다 봄비바를 아마 네, 맞고 계신 것 그런 같고 것 같습니다. 가신 김에 폐렴 주사를 같이 맞으려고 하신다. 네, 이것은 뭐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폐렴 주사는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이제 권장하는 필수 백신 중에 하나고요. 매년 맞으시는 인플루엔자 그리고 이제 폐렴, 대상포진 이것은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지금 어머님은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같이 맞으시는 걸 맞으셔야 하는 네, 분. 네. 적극 추천드리고요. 류마티스 네. 내과에서 말씀하시고 맞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골절의 위험도 평가를 잠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절의 위험도 평가는 사실 궁금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그 포털에 프렉스라고 치셔도 되고 골절 위험도라고 치시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바로 상단에 접하실 수 있고요. 환자분이 본인의 나이와 그리고 혹시 골밀도 찍으신 것이 있다면 그 수치까지 넣으시면은 비교적 이제 조금 본인의 어떤 예측을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전의 골절력, 부모님의 골절력, 그리고 환자분이 지금 현재 흡연을 하시는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지 등등이 고려가 된 이 위험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골밀도도 중요하지만 골밀도만으로 평가가 안 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환자들도 마찬가지 이 골다공증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나 관리는 사실 기본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 단백질 섭취를 하셔서 근감소를 예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칼슘은 사실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이 음식이 굉장히 많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가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 음식 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골다공증하고는 달리 류마티스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은 정형화된 그런 표준 운동법은 류마티스에서는 있을 수 없고요. 여기 그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어르신애들은 다 스스로의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무슨 이 중력을 가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할 거고요. 또 뭐 조깅을 하는 분도 여기 이제 보이시긴 한데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으면 여러 군데가 다 아프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과격한 운동 아니라도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운동, 이런 다이치라든가 체조라든가 누워서 복근 운동을 한다든가, 그죠? 앉아서 이 허벅지에 코어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만 해도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근력을 근육을 조금이라도 써서, 그죠? 그 근육의 민첩성이라도 유지해 두시면 골절 예방하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수영만 한다면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것도요, 이 움직이면서 사람이 자기 몸의 균형을 다시 찾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뼈에는 안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러지지 않게 하는 데는 나중에 그 환자가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무슨 운동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크게 고통을 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하는 운동이라면요. 무슨 운동이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요새는 이제 치료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단순히 어떤 약, 골다공증 걸리면 어떤 약 이게 아니라 이제 주사제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간혹 이제 이런 저도 우리 옆집에 내 친구가 누구가 이번에 골다공증으로 주사를 맞았는데 나도 주사를 놔달라. 아니면 또 반대로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가 먹는 약도 있는데 왜 나는 주사를 맞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치의가 이런 약들을 고를 때는 이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좀 길게 이 환자의 지금 현재의 위치 그리고 나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간혹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지 저희가 카드 게임을 할 때 이제 5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패를 보고 이 어떤 순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게임이 달라지잖아요. 사실 옆 사람이 내는 카드를 따라낸다고 해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5장의 카드를 어떤 순서로 낼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카드를 쓰느냐가 사실 골다공증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의 위험도 평가가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전략이 매우 더 중요한 환자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약제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많은데요. 많아졌고 사실은 이게 좋은 거죠. 환자분들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작년부터 이제 또 골 감소에서도 치료가 급여가 확대가 됐고 이렇게 점점 개선되는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약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어떤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약 써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원장님께서 한번 예. 이제 어떤 포인트들로 전략을 네. 짜시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 표를 보면요.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개발된 순서하고 비슷합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처음에는 매일 먹다가 그 다음에 매일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약들은 공복에 먹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꼭 공복 아니라도 먹을 수 있는 약이 나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약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먹는 약물로는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먹었던 위에서 자주 먹는 약을 먹으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약 또 주사제로 바꾸는 것이 좋은 게 이 매주 먹는 약은요 한 2, 3주만 안 먹으면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그렇게 그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1년짜리 주사를 맞고 어느 분이 와서 그 당장 그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몇 달은 기다리셔야죠. 그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그 사정을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약을 받으셔 쓰면 되고요. 쓰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새로 개발된 약들로 다시 상의를 하셔서 치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류마티즘에서의 골대사 이상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염증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에 의한 골 파괴 그리고 또 2차적으로 골이 과형성되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척추염 같은.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그 근골격이 강직이 되고 또 근감소라든지 근력 약화들이 있기 때문에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드시는 약들에 의해서 골 대사의 변화들이 아무래도 좀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골다공증의 예방이나 어떤 치료의 비중이 상당히 큰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각 질환들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서 그리고 질병의 활성도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골 대사에 대한 접근도 달라야 하겠고요. 사실 이제 류마티스 질환 자체로도 복용하시는 약이 또 많은 경우에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골다공증 약들 중에 이제 주사제를 그런 경구약을 좀 그쵸. 분산하는 목적으로도 네, 약이 많아서 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조금 사실 신경 쓸 게 상당히 많아서 많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저희도 예.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드리며 또 골다공증이 이미 생기셨을 때 어떤 전략을 짤 거냐가 상당히 저도 항상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환자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길게 이러이러해서 이런 약을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짧게 생략되는 경우 요런 네. 이제 네. 뒷 배경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골다공증이나 이제 골절 위험이 상승되는 여러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은 이제 뼈가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홍반 루푸스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경우 질환의 또 활성도가 높은 경우에 위험도가 올라가시고요. 다발근염이나 피부근염, 전신경화증 환자분들도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도는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골관절염은 골다공증과 무관한 질환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또 근감소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관하다고 예, 보기는 좀 거동 어려울 것 불편하기 같아요. 때문에 이제 네. 낙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네, 되는 분들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산이 좀 높은 환자분들은 골절의 위험도가 조금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예. 네, 그때 예. 인하대에서 제가 연구하신 교수일 때 네, 네. 인데요. 한 건데요. 요걸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도 국제 기준이나 미국 기준이나 우리나라 심평원 보험 기준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일단 진단이 되면 50세 이상의 남녀 모두 반 이상은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되는 기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골다공증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치료해야 될 골다공증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마티스 환자분들의 이제 위험 인자들은 사실 일반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골밀도만 가지고는 평가 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렉스 같은 위험도 측정 프로그램을 조금 치료적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의 염증이라든지 퇴행성 변화나 석회화 그리고 수술력 등으로 골밀도 측정이 어려운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이 떨어져 있으시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라든지 질환 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를 복용하시면서 이제 여러 골절의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유명한 약 중에 그죠?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염증이 아주 심할 때만 사용하는 약인데요. 어쩌다 보면 이제 염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거나 또 이 약에 의존성을 가진 환자들이 먹다 보면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이 심한 골절이라든가 이런 게 경험하기 때문에 악명이 높아진 약인데요. 염증이 있을 때 적절하게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만 짧게 사용한다. 그 개념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나 사이클로포스마이드, 프로토폼브 억제제는 꼭 류마티스 아니라도요. 뭐 장기 이식이라든가 또 항암요법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소화기 약물에 들어가는 약제들이거든요. 그런 약제를 쓸 때도요. 이게 내가 골다공증으로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것도 한 번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약제고요. 밑에 생물학제제는 사실은 대부분이 뼈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볼까요? 좀 많아가지고 예.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또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유니님께서는 20대 중반부터 미국 칼슘을 복용하셨어도 네네 그렇죠. 예 자랑하신 네. 거. 유니님 비국에서 비욘드 애청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칼슘 스코어 0 나오신 거는 예. 이제 아주 좋으신 예, 거죠. 예. 네. 그리고 신종숙님이 키가 줄면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하나요 아하. 하셨는데요. 이제 보통 폐경 후 여성에서 그리고 이제 70대 이상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키가 주시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래서 이제 검진에서 그냥 골밀도만 찍으시는 상태에서의 골다공증 평가보다는 엑스레이를 한번 같이 꼭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기억이 틀림없다면 1인치 정도 떨어진다면 검사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예, 예. 버블버블님께서 50대 중반 여성이시고요. 비건이즘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시네요. 식물성 단백질 두유나 이제 두부로 대체를 하고 계시고 가족분들이 걱정을 하신다. 골밀도 수치는 지금 나쁘지 않으셨는데 골다공증이 걱정이 되신다. 사실 이제 50대 중반이 되시면 완경이 되실 무렵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예전에 골밀도가 좋았다 이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폐경 이후부터는 조금 그 간격을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의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지시기 때문에 골밀도를 완경 후에 다시 체크를 하시고 정상이라고 한다면 한 2년 뒤 골 감소에 이미 접어드셨다면 1년 후 추적 관찰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은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제 근감소가 동반이 안 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근육량이 얼마나 충분하신지를 좀 모니터하시면서 골밀도를 추적 관찰을 하시는 걸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저 식품으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칼슘, 비타민 D를 이 약으로 섭취를 하셔야겠죠. 예. 네. 오리온 고래밤님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셔야 할까요? 어떤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게 골다공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까요? 예전에 염소고기를 제가 염소고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네. 일단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햇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사실은 이제 한국이 대표적인 비타민 D 부족 국가거든요. 비타민 D 결핍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부족하시다면 이제 약을 드시거나 뭐 주사제를 쓰시거나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유제품이나 몇 가지 대표적인 칼슘 함량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쵸. 좀 네,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낙농 제품이나 견과류를 권하지만 요즘 전화기가 좋아서요.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 그런 우리 그 전통적인 음식에도 많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시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일부러 좀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료들이 사실 뭐 인터넷에 굉장히 많긴 한데요. 조금 많은 정제된 자료를 원한다 하시면 대한골대사학회에 들어가시면요. 자료실이 꼭 그런 뭐 의사회원이 아니어도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골다공증에 대한 또 많은 일반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칼슘의 함량표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골다공증이면 꼭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냐, 일반 먹는 식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냐라고 하셨는데요. 운동은 당연히 병행하시면 좋고요. 골다공증, 그러니까 골 감소가 아니라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셨다면 사실 이거는 식품으로 대체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이제 골절 위험도를 낮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도 골 밀도를 사실 개선시키지는 못하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게 골다공증까지 왔다면 그동안에 그게 쌓인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아주 근본적인 생활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아마 약으로 드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예. 예. 홀리해피님께서 골다공증 환자가 사랑니 발치 시에 복용하는 항생제, 소염 진통제, 위장약 먹어도 문제가 없는가를 물어보셨는데요. 사랑니 발치 시에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네. 처방하시는 기본적인 약들이 조 3가지 진통소염제, 위장약, 항생제인데요. 네. 발치 시에 사실 처방하시는 약들이 대부분 한 3일치 내지는 5일치 그렇죠. 정도라서 짧게 쓰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제 골다공증 약하고 병행을 하시니까 뭐 위장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칼슘, 비타민 D를 한 3일 정도 잠깐 끊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약을 뭐 내가 꼭 그날 먹어야 되는 날이다라고 한다면 그 약을 한 2, 3일 늦춰서 드시는 거,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VP 영양제는 약으로 증명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오프화이트. 예, 뭐 칼슘 비타민 드시다가 예, 검사해 보시고 치료 약제로 된 걸로 하시는 게 맞겠지요. 네네. 예. 행복한 인생님 질문까지 한번 예. 볼까요? 26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가 마이너스 3.1이 나오셨네요. 사실 26세 여자에서도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 마이너스 예, 3.1이다 그렇기도 하시면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예, 받으셨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26세니까 아마 그 선생님께서 판독하실 때 G스코어를 적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G스코어가 마이너스 3.1이면 그죠? 네. 낮은데요. 네. 제 의견은 만약에 이 골다공증의 검사가 마이너스 3.1이라고 하시면 저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찍어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조금 큰 기관에서 골밀도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만약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3점대의 골다공증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 2차성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디스크 팽윤과 함께 이제 통증을 말씀하셨는데 골다공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증상이 없습니다. 부러지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고관절 통증이 골다공증에 의한 통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젊은 분들은 아직은 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치료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류마티즘 그 환자에서의 골다공증 치료. 치료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위험도가 큰 분들이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일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은 골다공증대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약제 선택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류마티스 약물이라든가 또 자기의 건강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약제 선택을 신중하게 주치의 선생님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루푸스 환자들은 원래 여성 호르몬과 관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고요. 써야 된다면 아주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해야 되고요. 항인질질, 항체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심혈관 위험이라든가 거동 불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나 썸 제제는 또한 이런 그 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경구 BP라고 있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인데요. 이 약 속쓰린 가장 큰 이유는 역류입니다. 위식도 역류란 말씀 드려보셨을 텐데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약물이고요. 통풍이나 척추염, DC라고 되어 있는 건 그 골과형성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골형성 촉진제의 작용을 가진 골다공증 약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전반적인 검사를 하고 약을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약제 선택 쪽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자주 먹다가 나중에 주사제까지 발견된 데는 환자의 이런 상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어떤 약들은 새로 나왔는데 새로 나온 약부터 먼저 쓰고 나중에 약을 쓰려고 하면 그 약은 그렇게 그 시퀀스 그러니까 순서 치료라고 하는데 치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거 더 복잡한 문제라 요거는 꼭 주치의하고 상의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운동요법은 운동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중을 실내 운동이 좋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체조나 뭐 타이치, 필라테스 이런 운동들도 근감소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약도 마찬가지지만 운동도 각자 개인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은 지팡이를 사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면 사실 잘 안 쓰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지팡이 같은 보조기 그리고 안전장치 이용하시는 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이 너무 느슨하다든지 굽이 높은 신발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무엇이든지 이제 무리한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햇살님 질문 하나 볼 텐데요. 60대 초반이신데 무릎이 시큰거리셔서 골다공증을 이미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네요. 병원에 가셨는데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셨는데 나이 들면 그래요 하시며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 혹시 치료 방법이 있냐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니까 골관절염이 무릎에 같이 있으실 가능성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무릎에 이제 통증보다는 시큰거림 정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무릎 주변 근육을 조금 강화시키는 운동을 일단 그렇죠. 알려드리고 운동을 네. 먼저 좀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이 조금 일상을 불편하게 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골관절염에 사용되는 몇 가지 약제를 추가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연골의 어떤 그 퇴화 정도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고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뭐 연골 주사 같은 것도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강조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치과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 특히 이제
입마름이 심하고 2차성 쇼그렌이라고 해서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침분비가 적고 그러다 보니 치주 질환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를 하셔야 되고 네. 임플란트를 네. 하셔야 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던 중에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을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치과 선생님께서 왜 골다공증 약을 먹었냐라고 호통을 치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제도 이제 환자분이 6개월 골다공증 약 드시고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하셨다. 이래서 치과 치료 골다공증 약을 안 드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위험 요인들을 보시면 치과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이제 메디칼적인 저희 이제 내과적인 질환들, 류마티스 질환 포함해서 뭐 당뇨나 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약제 사용들이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치아를 나쁘게 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이 선우가 지금 잘못된 그건 아니죠. 표현이죠. 그래서 예. 골다공증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도를 잘 평가해서 개개인에 맞게끔 전략을 짜서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전략 안에 치과적인 치료도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전 항상 1년에 한두 번은 꼭 스케일링 포함해서 치과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치과 선생님과 사실 임플란트나 이런 계획은 꽤 장기간에 걸쳐서 짜지는 플랜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한테 치과적인 치료가 언제쯤 예정이 돼 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물론 이제 골다공증 치료하기 전에 치과적인 치료 예정이 있는지 꼭 여쭤보긴 합니다만 환자분들께서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약제를 고르거나 치료의 간격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처음에 정 원장님 보여주셨지만 70세 넘으면 반 이상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대부분 치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처럼 치과에 가면 골다공증 얘기를 상의하시고 또 이 골다공증 치료하실 때는 치과 문제를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꼭 말씀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그죠? 양쪽을 다 치료하는 그런 전략을 잘 짜셨으면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강효림님 질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이시고 한 달에 한 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네요. 아마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드시고 네. 계시고 그런데 이제 4년간의 발목 골절로 2번의 수술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 자리에 구멍이 메워지지 않으셨다. 1년이 지나면 철심을 제거해도 괜찮냐. 이건 사실 수술하신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 약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복용하시는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면 이게 수술 자리에 구멍이 안 메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약제를 좀 변경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베니티나 이런 약도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한 기간에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구멍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선생님하고도 요거 괜찮냐고 한번 그죠? 직접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발목 골절이 2번이라면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골다공증성 골절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골절도 최근에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수술하신 데하고 여쭤보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골대사 이상과 골절의 위험도가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좀 높고요. 이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제들이 또 여러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골밀도 측정도 중요하지만 위험도나 어떤 낙상, 골절의 위험도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런 만큼 개인별의 맞춤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런 늦은 토요일 밤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또 좋은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